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착한 암, 갑상선암 바로 알기 건강 세미나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라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께서 이 갑상선 암에 관해서 많은 궁금증과 또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일반 시청자분들은 갑상선 암에 대한 올바른 의학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갑상선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끝까지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릴 예정이오니 애정을 갖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국내 연사분들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이시윤 교수님 소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신동엽 교수님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 내분비외과 최영준 교수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갑상선 암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두 분의 해외 전문가분들을 일본과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모시게 됐는데요. 우선 갑상선 치료의 권위자이시지요. 2013년부터 20년까지 8년간 아시아 내분비외과 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일본 쿠마병원의 미야우치 아키라 병원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절하게 한국어로 또 화답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어질 교수님의 발표 이후에 고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현지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미국에서 갑상선과 관련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신 유명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2014년에는 갑상선 암의 급진적 증가세가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과잉 진단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상학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하신 바 있는데요.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having me.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현재 미국은 저녁 시간일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의 진단과 수술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균형 잡힌 다양한 정보는 우리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갑상선 암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 전해주신 의견에 덧붙여서 서로 편안하게 담아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이크를 신동엽 교수님께 넘겨드릴 텐데요. 우리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교수님 편안하게 질문 주시죠. 예, 먼저 그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주신 그 결과 중에서 저는 이제 좀 그 미국 그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 2018년도 보여주신 그 논문에서 그 갑상선암 수술 트렌드 그 동향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아직도 사실 근데 그 토탈 사이렉토미가 70% 전절제술이 70% 정도로 좀 제 생각보다 굉장히 아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이유가 혹시 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미국에서도 아직 일부에서는 그러면 좀 과잉 치료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 many people, many practicing surgeons now were trained in an era when we were recommending total thyroidectomy virtually for all thyroid cancers, regardless of their size. And people do still worry that that it may be hard to follow people after having thyroidectomy or that there will be a recurrence. And so we've noticed among American surgeons that they have been somewhat slow to adopt these changes. There's definitely been improvement, but it's a change in treatment strategies. I'm sure you can relate.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께서 미국 갑상선암의 수술 비율이 예상보다 높은 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안내를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영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요. 우리 미야우치 아키라 병원장님께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나라별로 갑상선암 진행에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본 데이터, 궁화병원 데이터를 보면 한 10년간 암이 커진 환자의 비율이 약 8% 정도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제 중간 분석 결과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지켜보는데 거의 8% 비슷한 비율에서 암의 크기가 커지거나 림프절 전이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종 간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병원별로 뭔가 이제 추적 관찰하는 능동적 감시하는 초음파 빈도랄지 프로토콜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Well, I don't think it is just a genetic marker, but at the beginning, honestly speaking, many physicians are worried about the disease progression. The many physicians tended to try to detect slight disease progression as early as possible. That might be a real reason. Recently, we studied on the conversion surgery rate in a long time period. The initial 10-year period and comparing the second 10-year period. And we found that the conversion rate decreased to 1/3 in general. Well, you talked about the tumor enlargement, but regarding, for example, the next example might be detection of small lymph node metastasis. At the beginning, honestly speaking, we tried not to miss the small appearance of small lymph node, but gradually we become to know that small suspicious lymph node doesn't mean much. So we try to continue active surveillance. You are a surgeon, and so probably you do follow patients after thyroid operation for thyroid cancer. Even if you see small suspicious lymph node, for example, measuring only 3 or 5 millimeter in size, probably you do not do FNA for suspicious lymph node. But for active surveillance for papillae microcancer, you might insert FNA for suspicious lymph node. You try to not to miss the appearance of lymph node metastasis. That might make difference. So you have double standard. Yes, we did have double standard. 네, 병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유전자적 어떤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이 앞서 발표를 통해 안내해 주신 능동적 감시, 적극적 관찰을 보다 세밀하게 시행해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는 이시윤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죠? 예, 데이비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암은 그 남녀 발생에 있어서 남녀 차이도 있고 인종적 차이도 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로 갑상선암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방사능 노출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갑상선암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게 나가사키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세계사적으로 나가사키에 아주 큰 일이 있었던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 이후에도 보면 체르노빌이나 최근에 그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때문에 그런 염려들이 아주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데이비스 교수님이 또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또 연구를 하신 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방사선 노출이 좀 심했던 그런 지역, 특히 또 저희도 그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좀 주안점을 둬야 되거나, 그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This is a really great question, and I'm glad you asked. I did do work with the scientists at Fukushima and was part of a task force for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about whether we should be engaging and how we should be engaging in screening at Fukushima, for example, after the nuclear power accident, and what we should learn from our experiences for the next time that something happens. And the screening program that is happening at Fukushima right now is a very well-run program, and was set up at the urging of the citizens of that area. What we have learned from that program and from our experience with Chernobyl and Nagasaki and Hiroshima data is, when you think about radiation, the age at exposure is very important. So children who are exposed to radiation at age 5 or under are very high risk for developing thyroid cancer later in life. The risk is still present up until about age 19, after which the risk of people developing thyroid cancer later in life is no greater than if they had not been exposed to radiation. So adults exposed don't have any greater risk. The other thing that's important for people to know is that the dose matters a lot. So for instance, Chernobyl was a horrible tragedy in which many people had very high exposure because they weren't notified in time of the risk of exposure. And so we did see children who had very high exposures to radiation. Fukushima had actually a very, very low radiation output. And the key importance is being able to measure what the dose is that somebody received so that you can understand how great or how small the risk is. One last thing I would say about the development of thyroid cancer after exposure to radiation is that although people are at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it if they were exposed to the radiation as a child or young adult, what we have learned is that the thyroid cancers that they develop are not any more aggressive than other thyroid cancers that would occur in the age group in which they occurred. So the decision of whether to monitor the thyroid gland after a radiation exposure, we recommended in our task force, is a decision that should be made together with the family and their doctor, or with the public health department. People who are at higher risk might choose to undergo regular screenings, and those who are at lower risk might not choose to undergo screening.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세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 이시훈 교수님 언급해 주신 대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연구를 꾸준히 스크리닝을 진행해 오신 그 결과 유의미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또 피폭량에 따른 리스크 여부를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유심하게 체킹하고 계시다라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한 번 더 우리 신동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요. 미야우치 아키라 병원장님께 질문이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미야우치 아키라 교수님 훌륭한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액티브 서베일런스 관련된 연구를 해오셔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이제 하는 질문 중에 지금 이제 미세 유두암에서 그냥 지금 당장 수술을 하면 옆절제술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괜히 지켜봤다가 나중에 전절제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림프절 절제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수술 범위가 커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at is a very common, question I had in the past, and I prepared a slide for you to present. Can you see my slide? Yes. Yes. Many physicians ask me that the appearance of lymph node metastasis might be a failure of active surveillance. For those patients, we perform total thyroidectomy and lateral lymph node dissection. If these patients had been treated at their presentation, the most likely procedure should be hemithyroidectomy with or without paratracheal lymph node dissection. Probably in Korea also you do. But this unlikely prevent appearance of lymph node metastasis in the lateral compartment. So these patients require 2 surgeries. I think 1 surgery is better than 2 surgeries, since the final outcome seems to be similarly excellent. And another issue is increase in tumor size. Well, 5 millimeter, 8 millimeter small tumor increased to just above the 1 centimeter, 1.235 centimeter. The surgery is not different. The same surgery. It should not be very big surgery. So I don't think it's later surgery is not a disadvantage. And others, and you thought that all of you might thinking the papillary thyroid cancer, microcancer, is continuously progress for lifelong time. But consider the autopsy studies. Why do we see so many small papillary microcancer in autopsy studies? Well, this is a thought experiment. Hypothetical doubling time before presentation. We calculated hypothetical doubling time before presentation. Well, imagine if a single cancer cell was present at the patient birth time and continued to reach to the tumor size at diagnosis. The doubling time is calculated as like this, left side. But actual doubling time is on the right side. The hypothetical doubling rate, the hypothetical doubling rate before presentation is much larger than the actual doubling rate observed during active surveillance. So this is a scheme at 30 years old person, the 10 millimeter microcancer during active surveillance that might progress or stable or even decrease in tumor size. If the tumor is present at their presentation, the growth rate should be like this, but actual growth rate is calculated is something like this, much higher, rapider. So I think the actual
disease progression pattern should be very rapid in childhood and slow down. Then gradually become stable or even decrease in their disease progression over time. My colleague actually calculated doubling time before presentation, before reaching the tumor enlargement point, defined as 3 millimeter in size, but he found that the doubling rat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once it reached to the finished disease progression size. That means the most of papillomatosis cancer become shrink or become stable. Growth rate is not stable in the majority of the cases. That's I did not have enough time, but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had a good chance to explain on this. 네, 우리 교수님이 충분한 답변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병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차후의 그 수술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우리 의료진분들께서 공유하실 수 있는 상세한 화면까지 안내를 해주신 덕분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해외 연사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답변 주신 미야우치 아키라 병원장님께서 국내에 계신 신동엽 교수님께 궁금하신 사항 질문 부탁드립니다. Dr. Shin, yeah, active surveillance. Regarding active surveillance, you said you can choose active surveillance or immediate surgery for papillary microcancer confined to thyroid node. But how do you choose active surveillance or immediate surgery on your patients? 예, 사실은 이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능동적 감시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상에서 적용을 하고 한 그 기간이 아직 짧기 때문에 경험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좀 확실한 그 증거에 기반해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게 사실은 조금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그 강의에서 보여주신 슬라이드처럼 현재로서는 그 갑상선 종양의 위치를 가지고 그냥 위험도를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든지 뭐 주변 그 조직에 이제 인접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수술적인 옵션도 더 고려를 하게 되고요. 갑상선 내에 국한된 작은 병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트렌드에 맞게 그 능동적 감시 쪽으로 조금 더 일단은 권유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환자분 개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6개월마다 와서 계속 그 검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수술로 로벡터 그 역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무척 감사드립니다. 네, 병원장님 추가로 질문 사항이 더 있으실까요? I have a comment that today Dr. Louis Davis cited our paper on the proportion of the patients who actually chose active surveillance gradually increased. At the beginning, it was less than 10%, but finally it reached about 90% of the patients chose active surveillance. That's not due to the patient. That's a change in physicians' confidence. At the beginning, at the Kumar Hospital, nearly 20 physicians, surgeons, and endocrinologists just are seeing the patient at the outpatient clinic. So not all physicians are at the same level of confidence
but with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physicians at Kumar Hospital are gradually more confident that active surveillance should be much better than immediate surgery. That's why the proportion of the active surveillance gradually increased and reached to 90% recently. 네, 추가로 코멘트 해주신 병원장님의 의견도 많은 분들께 유익한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 의료진 분들께서 알려주시는 다양한 데이터와 또 그 신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또 팔로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 신뢰로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전문 의료진 분들의 선택을 저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해드리고요. 신동엽 교수님께 질문이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Dr. Shin,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I wondered, you heard what we're experiencing with how often people are doing total thyroidectomy versus thyroid lobectomy. How do doctors there in Korea feel about doing thyroid lobectomy? Are they in favor, or do most seem to prefer total thyroidectomy still?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바로 직전 진료 지침 미국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는 1cm 이하의 아주 작은 경우에 선별적으로 옆절제술을 권고를 했다가 2015년도에 이제 4cm까지 그 기준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초반에는 이제 특히 이제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 사이에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초기암이 굉장히 많아지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나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수술의 어떤 그 범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갖는 어떤 이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작은 초기암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옆절제술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인 환자 숫자를 봤을 때는 전절제술보다 오히려 옆절제술이 더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런 현황으로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동엽 교수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내 환자분들도 계속해서 옆절제술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경향성이 좀 더 이제 트렌드처럼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미야우치 아키라 병원장님께 마이크를 건네드리고요. 이시훈 교수님께 궁금하신 사항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e reported about the incidence of hypoparathyroidism in Korea, but the number you described is far smaller. I say only 1/3 of the actual clinical experience. Even in an experienced endocrine surgeon, if we do total thyroidectomy, 1% or 2% incidents are reported. This is a worldwide phenomenon. But your number of the hypoparathyroidism in your big data is only 1/3, one in 100, only 1% instance for the actual clinical instance. So your data on the hypoparathyroidism might be very underestimated. That is my question.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이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아시다시피 원인을 알 수 없게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그 전자의 경우는 아주 희귀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로 작고요.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이 질환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로체스터나 몇 군데에서 이렇게 발생률을 보고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2014년, 15년 이때 이제 덴마크에서 진행된 게 아주 좀 유명한데요. 덴마크는 인구가 한 500만 좀 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가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라서 전 국민 그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한국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아주 좋은 그 환경이 되겠고요. 그 덴마크의 결과를 이제 살펴보면은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명당 한 21명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결과를 유심히 잘 보신 거로 이제 생각되는데, 저희가 한 뭐 9점 몇 명, 최고가 9.8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 8점 몇 명, 8에서 9 사이라서 그 다른 나라 데이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발생을 뭐 차트 리뷰나 여러 가지 메디컬 리코드로 그 직접 비교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레임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한 연구다 보니까 그 연구의 어떤 특성상 제한점이 있어서 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디스커션을 해보면 우리나라 발생률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물어보면은 외과 선생님들은 자기네가 더 세심하게 수술을 잘해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그 일부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근데 일단은 그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그 트렌드를 보고자 했고요. 근데 그 절대 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그 발생률의 트렌드를 보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결과를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감소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시훈 Thank you for 교수님. your clear explanation.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또 관심을 두고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공공의료 보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세심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미국에 계신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 건네드리고, 네, 계속해서 이시훈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it's interesting. I don't think that I was able to see fully in the data that you presented, but I wonder if you think there has been a drop in hypoparathyroidism, partly because surgeons got better at doing the surgery over time, not just that they were doing fewer total thyroidectomies and so it occurred less often. And the reason I ask is that we see in the United States that in older studies, the rates of permanent hyperparathyroidism were higher than they are in more recent studies.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아키라 교수님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제시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접근에 대해서 아주 그 일반화할 수 있긴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모든 메디컬 리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크루드하고 그런 트렌드를 제시하는데 그 주안점을 맞췄었고요. 근데 실제로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감소하는 거는 그러니까 갑상선 암 자체 발생이 줄었고 수술 자체도 줄었고, 또 수술의 범위가 전절제보다는 부분절제술, 옆절제술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감소한 거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술 기법이라든지 또 실제로 뭐 선생님들 수술을 많이 하시지만 수술하면서 그 부갑상선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실제로의 여러 가지 부갑상선을 우리가 좀 시각화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이제 서전 파트너, 수술하는 파트너가 아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아주 파트너 수술 서전이 계신데 아주 세심하게 잘 수술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감소하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술 이후에 팔로우업을 외과에서 일부 하지만 주로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평을 받는 건 저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술 잘 해주시면 저희가 환자 보는데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임상에 반영되고 있고 저희 데이터에도 아마 반영이 됐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교수님의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시훈 교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또 활용하신 공공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트렌드에 좀 주안점을 맞추어서 안내를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신 우리 서전분들과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미야우치 아키라 병원장님 최영준 교수님께 이번에는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병원장님 부탁드립니다. Yeah, Professor Choi Yeon-jung, I enjoyed your presentation on a broad area of the thyroid surgery for thyroid cancer. But well, I have many questions for you. But now I want to. Did you speak about the patient's anxiety? I think your study you commented included but you said the merit of surgery is removing patient's anxiety. However, there are studies on patients' anxiety on comparing active surveillance and immediate surgery, including ours. Well, many physicians might believe or might think the patients should be worrying with their cancer not treated, and patients should be relieved if they underwent surgery. However, the actual data is many times opposite. Patients on active surveillance has lower score for anxiety compared to higher score in the immediate surgery group. That Dr. Louise Davis mentioned in her presentation also. 네,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이제 약간의 환자분들의 두려움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한국에서도 2020년도에 지켜보기만, 그러니까 능동적 감시군과 수술한군의 환자분의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 있어서도 일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술 받지 않은 군에서 그런 심리적인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수술한 군에서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만족, 불만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주 일부의 환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능동적 감시가 괜찮을 수 있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뭔가 불안감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수술로 불안감을 제거시켜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좀 좁은 범위의 환자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I have a comment. May I comment? 네, 부탁드립니다. The anxiety, patient's anxiety. Well, is it really patient's anxiety or physician's anxiety that affected the patient? I think in many cases, if physicians are worrying or physicians are not confident, that might affect patient's emotional issue. Well,
probably Dr. Louise Davis might be able to comment. She actually visited Kumar Hospital and interviewed nearly 300 cases of the patients who were on active surveillance at Kumar Hospital. Louise Davis, can you comment on this issue? Yes, thank you. This is how we came up with the guide model, and it actually has 3 specific components. The first component is letting people know before they have a biopsy that we might find cancer and that lots of people have small cancers. It allays people's fears so that if they do get that result, they don't feel alarmed and they can have a reasonable conversation after. Then the second component is the regular ultrasounds and an actual conversation with the physician where they review the results together and come to a decision together to go on or to change treatments if it seems like the best thing to do. And in this way, both people are involved and the physician and the patient can feel confident that they have both seen the data and they both agree. And in the guide model, it is the job of the physician to convey that confidence when they do feel confident. And if they're concerned, they can convey that concern. But it is this partnership, and it is a different model of care. It is not shared decision making. It's actually about the relationship over time of the 2 people together. I hope that helps. There are always the patients who are so anxious and they should have surgery, but they're a very small number actually. I have a comment. The anxious character patients has anxiety even after surgery. Yes, exactly. And so the ones who are the most anxious, then we need to manage their anxiousness because no matter what we do, it will be difficult for them. 네, 우리 병원장님과 우리 데이비스 교수님 그리고 최영진 교수님까지 3분의 굉장히 밀도 높은 담화를 잠깐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많은 고견들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느껴지는 느낌은 우리 환자분들과 또 전문 의료진 분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원팀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이 질환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께서 우리 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Dr. Che, I found your talk on the different surgical approaches really fascinating. It seemed that most of the approaches are directed towards women, and we know that women are identified with these very small cancers very often. We believe it's partly because they access the healthcare system more often. They have thinner necks, they're easier to examine. So I wonder, when you treat men in your practice, which is the most commonly chosen approach from the men who come to you? Do they go ahead and have the open procedure, or are they interested in these other approaches?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환자분들 통계를 보면 열어서 절개법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환자들의 비율이 혹은 갑상선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남자가 20에서 25%, 여자가 75에서 80%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절개법이 아닌 로봇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남자가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많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여자에 비해서 절개법을 택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남자 같으면 이 상처가 옷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개법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의사들이 수술법을 권할 때 남자들에게는 절개 수술법을 더 많이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나 구강 접근법이나 겨드랑이 접근법일 때 이 남자들은 이 목젖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젖 때문에 수술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서 미용에 대한 인식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도 있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미용에 대한 인식과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권하는 것도 적고 선택하는 것도 적어서 남자분에서는 아무래도 열어서 하는 수술법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성별의 차이로 그 수술 선택의 종류나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예후도 다르게 안내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질문 마이크를 국내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시훈 교수님, 네, 곁에 계신데요. 우리 미야우치 아키라 병원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키라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원장님께서 그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액티브 서베일런스, 한국에서는 능동적 감시 혹은 적극적 감시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적극적 감시를 어떤 간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환자들마다 모든 질환에 대한 성격이나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연령이나 모든 것들이 다를 텐데 배경이, 그러니까 환자들마다 그 적극적 감시에 대한 이런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는 않을지가 궁금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Yeah. Our standard protocol for the papillary cancer is we make diagnosis if the tumor is larger than 5 millimeter in size and suspicious on ultrasound feature, we perform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and make diagnosis. That is the first. And the cutoff, lower cutoff is 5 millimeter or larger. And we do ultrasound examination, blood test, including thyroglobulin and the PGAB, but we do not do CT scan of the neck or chest. We don't. And if the patient choose active surveillance, we recommend doing ultrasound examination 6 months later. And if there's no change, then once a year. That is the original protocol. But if the patients prefer doing ultrasound more frequently, we might perform ultrasound each 6 months for 2 years or so. Then, if the tumor stay small, we recommend doing ultrasound examination once a year. At the time of ultrasounds, we do perform blood test, thyroid function, and thyroglobulin. But honestly speaking, the measuring thyroglobulin is not so variable, not so effective. And regarding the personalization, well, our study showed patients younger than 40 years tended to show disease progression rather frequently. So my preference is giving patients levothyroxine to maintain their serum TS level in the normal range of the lower range of the normal. That is my preference, but it's not decided at the Kuma Hospital.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 입장에서 우리 의사분들을 뵌다면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방금 우리 이시훈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 환자 개별적 특성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상세한 답변 병원장님께서도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께서 이번에 우리 아키라 원장님께 또 궁금하신 사항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Dr. Miyachi, when you think about the people out there who are getting ready to try active surveillance with their patients,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a doctor who wants to just start out? What is the first thing they need to know or think about? Well, that is a great question, but not easy to answer. I know. But well, probably you are working at a big hospital, at the university hospital, something like that. Probably patients have been already diagnosed with the ultrasound and also even FNA. And maybe patients are already told that they are having small thyroid cancer. And even patients might be explained about the necessity of surgery. In that situation, changing mind should be very difficult. I agree. But we are very lucky. Kuma Hospital is a center hospital for thyroid diseases. Most patients are sent to Kuma Hospital with the suspicious ultrasound findings only, not the FNA results. So in that case, it should be much easier. As I told you that we explain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papillary cancer on the fine needle aspiration results before performing fine needle aspiration. That is a trick. That makes the story very simple. So maybe they would need to work with their radiology department or their partners who do the biopsies to help them warn patients ahead of time to make it easier to introduce the idea. That sounds like it would be a great way for a practice to start. I completely agree. I think that should be a great idea. Yeah. 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이런 대담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전문 의료진 분들께서도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극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덧 다마 마지막 마이크를 넘겨드려야겠네요.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서요,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의 말씀 중에 환자의 불안감은 의사의 불안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의사가 이 능동적 감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미국 학회에서는 그런 진료 지침을 내는 것 이외에 어떤 노력을 의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많은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진료 지침을 따라서 환자를 능동적 감시로 수술 없이 봤는데 환자의 병이 진행해서 이게 환자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게 의사들이 그 진료 지침을 따랐다는 것만으로 그런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미국 상황에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has been very good about publishing articles written by those of us who are doing research in the area in the journal Thyroid, which has been a great source of support. And in their 2015 guidelines, as you know, they did
acknowledge that active surveillance should be offered. And we'll be interested to see what happens in the new guidelines that come out soon. We're hopeful that it will have a more prominent place. You know, I think in response to the concerns about malpractice, it's something that we have to approach the same way we approach concerns about malpractice in any setting. You know, when we talk to patients about undergoing surgery, we discuss with them the likelihood of success and the risks that we have to undertake and face together. And in general, at least in the United States, we find that malpractice claims tend to occur when there's not good communication about the risks, so people are surprised, and when the physician and the patient do not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misunderstanding, and the patient is angry and feels betrayed. And so this is why we advocate for this guide model of care, where there's an explicit relationship of shared risk and shared reward of being able to avoid surgery if it's not needed. And I think that can really help. We do know from the data that we have so far that there have not been instances of distant metastases in people undergoing active surveillance, because we do know how to select the patients who are very low risk. And there have been no deaths due to thyroid cancer on people who were on active surveillance. And so hopefully that will reassure people as they move forward that we can safely de-escalate treatment, even if it's from total thyroidectomy to hemithyroidectomy. And then as people become more comfortable, active surveillance hopefully will become more widely used. 네, 마지막 질의였던 우리 루이스 데이비스 교수님의 상세한 답변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닥터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이런 의료 소송 이슈 부분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깊이 있는 논의가 또 그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갑상선 암과 또 질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지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참 아쉬웠는데, 오늘 이 시간 착한 암, 또 갑상선 암을 바로할 수 있는 많은 고견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습니다. 오늘 5분의 연사분들께서 많이 강조하고 또 깊게 공감을 해주신 문장이 있었죠. 우리 의사분들의 불안감이 환자분들의 불안으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의사분들의 자신감과 신뢰가 또 환자인 한 개인에게는 자신감과 신뢰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결국 한 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아낌없이 고견과 인사이트를 나누어 주신 신뢰와 또 데이터 가득한 5분의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깊게 마음의 박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분 모두, 그리고 해외에 계신 일본, 미국 현지의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수를 한번 같이 드려볼까요? 네, 교수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착한 암, 갑상선암 바로 알기 건강 세미나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